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속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김선한 TBS 보도본부 지역뉴스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에서요,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천안, 아산, 원주에 이어서 순천이 어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차근차근 오늘 신규 확진자 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명 줄어든 143명입니다. 지역 발생 환자 128명 가운데 서울에서 52명, 경기에서 34명 등 수도권에서 88명이 나왔습니다. 이어 충남 9명, 전남 8명, 광주와 강원이 각각 6명 등이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직장과 지하철역, 모임 등을 통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해 7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43명이 됐고 강남구 역삼역 관련 확진자는 3명이 더 확인돼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동구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하루 새 1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불었습니다. 네. 또 용산구의 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날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천안, 아산과 강원, 원주에 이어서 어제 전남 순천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지난 8일간 하루를 제외하고 1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100명을 넘기고 있는데요. 이같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수록 언제든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2, 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이 평균 100명이라는 것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쪽으로 나오면 안심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다시 한번 일상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100명 안쪽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단계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심야 시간에 시내버스 운행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와 마스크 착용이 내일부터 의무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또 2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밤 9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을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5단계 이상이 되면 30% 운행률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예. 또 운수업체와 종사자가 고의로 과실을 범하거나 관리 소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된 것은 이제 지난번에 조정이 됐고 네. 마스크 미착용 시 범칙금은 내일부터 이제 적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 공간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사우나 등 23곳, 그리고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등 그리고 의료시설과 약국, 종교시설 등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처럼 중점, 일반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백신 개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3상 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0% 이상 있었다라는 중간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백신에 거는 희망과 그 절실함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백신 공급 작업은 결론적으로는 한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미국과 독일, 벨기에 등의 공장에서 항공과 육상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하루 수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보급까지 더 지체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미 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두 회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EU 집행위원회와 최대 3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이들 제약사와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백신 인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 논란이 많습니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부는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접종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저온에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독감 백신 운송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독감 백신 수송 보관 온도를 고려하면 영하 수십 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콜드체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임상 단계인데다 안전성도 다 검증되지 않았어요. 예.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백신 개발만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예. 세계적인 집단 면역이 중요한 만큼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콜드체인 구축에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어떻게 운송할 건지 그것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까다로운 공급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이자는 한 번에 백신 1,000에서 5,000 도스, 그러니까 최장 열흘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고 있고요. 예. GPS가 부착돼서 위치 추적도 가능한 특수 용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도 앞다퉈서 공급망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UPS, FedEx, DHL 등 물류회사들이 냉장 보관과 유통에 필요한 대형 냉동 창고를 짓고요. 냉동고, 냉동 트럭을 확충하는 등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에 나섰고, 독일은 60개의 울트라 저온 냉장고를 제작하고 있고, 예. 영국은 1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을 국가 의료 서비스 병원에 추가 지원해 백신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에 선방 중인 호주도 화이자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예. 이미 국가적인 콜드체인 배급 프로그램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까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6개 시도의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런 시설들을 전수검사를 해왔는데 그 검사 과정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조사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시설별로 보면 서울 지역 시설 2곳에서 39명, 경기 지역 2곳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한 곳에서 4명, 충남 2곳에서 3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로도 전수검사가 확대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2주, 그리고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 상황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오늘 집계분이 반영된다면 서울은 확진자가 6,500명이 넘게 됩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된 것만 보면 6,497명이었는데요.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와 강남구 역삼역 관련 확진자가 각각 3명씩 추가됐고, 강서구 보험회사와 강남구 헬스장, 그리고 CJ 텔레니닉스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2명씩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또 송파구 시장, 강남구 럭키 사우나, 영등포구 증권회사 관련 추가 확진자는 각각 1명씩입니다. 해외 유입은 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은 9명, 기타 사례는 14명이고요. 나머지 6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5명이 나왔습니다.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존 집단 발병에 더해서 판매업, 은행, 학원과 같이 이렇게 파생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수도권에 그동안에 집중되었던 감염이 이제 비수도권에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에서도 은행이라든지 어떤 일상생활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점이 좀 주목되고 있고요. 네. 지금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계속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8월 중순 같은 경우엔 100명을 돌파한 다음에 400명까지 이르는데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100명 수준에서 계속 조금씩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 그리고 은행 전파 사례를 통해서 본 것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가림막도 했는데 어떤 경로로 전파가 일어났는지 또 어떤 경로로 폭발적인 증가는 보이지 예.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요양원 전수 검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전수 검사 끝나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요양원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2주 내지 또 비수도권 4주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할로윈이나 단풍 모임과 같은 데서 네. 아직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억제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폭발적인 감염으로는 현재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일단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환영한 일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은 계속 정체 상태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례를 통해서 사례 조사를 해봤을 때 N차 전파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인구 밀도가 적고 좀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조금 수칙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지금 N차 전파 좀 급증하는 추세로 좀 이어지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의무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착용하시고 계신 효과라든지 네. 또 한 가지 이제 할로윈을 다녀오신 젊은 층들 중에 감염자가 있을 텐데 아마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검사를 안 받고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 2주 정도 지났으면 이제 감염력이 없어질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만 넘기면 이제 추가적인 전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아직 그 이제 좀 저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최근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경우에 코로나19 감염이 한 40%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예.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또 인플루엔자 접종을 많이 맞으신 것이 좀 우리 네. 면역력을 좀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인플루엔자 접종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 추정하고 의견에 있습니다. 대해서 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저도 뭐 김경우 교수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집단 감염 사례들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1단계로 전환하고 나서도 이 생활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금 수도권에서 100명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할로윈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정말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거의 한 2주 정도 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감염 사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또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전파가 없었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바이러스 전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증상이 가벼웠을 가능성도 있거니와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이죠. 이제 지금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네.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 것인데 예. 만약에 또 참지 못하고
또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네. 또 상계 추가적인 환경에 전파를 노출되면. 했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갔을 수 있지만은 그분과 접촉한 뭐 2차, 3차, 4차 전파 사례가 어디선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증상이 좀 심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 헬로윈발 집단 감염까지 헬로윈발 감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에 있어서 중간에 텀이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하는데 그 텀, 비어있는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죠. 현재로서는 없죠.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제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지금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례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조금 그 기관 자체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겠죠, 당연히.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경각심이 높아질 테니까 평소에 좀 소홀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확진 환자들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는 찾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2주씩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격리를 시키면은 그분들로 인해서 추가로 그 시설 내에서 N차 전파가 나타나서 이런 어르신들 같은 고위험군 확진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을 덜 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선환 기자랑도 얘기를 할 때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이 2, 3주 내에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2, 3주 후면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그냥 좀 선제적으로 그냥 같이 1.5단계 이렇게 올릴 때 같이 좀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감염 발생하고 우리가 그걸 인지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강 기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N차 전파를 거꾸로 추적하다 보면은 이미 발생이 좀 일찍 시작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볼 때까지는 빨라도 그렇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100명대에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폭발적인 증가세가 열흘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는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생활과 방역에서 보다 조금 약간 생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방역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생활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이 지금은 필요한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할 것이냐 아니면은 2, 3주간 기다려봐야 될 것이냐 그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8월 달 같이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월 달에 수도권의 양상처럼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 증가세가 전파 속도도 빠르고 감염된 N차 감염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사례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단계로 이미 뭐 천안, 아산, 원주 이런 데서는 이미 1.5단계를 격상했는데 그것은 이제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이제 비수도권에서의 급증세가 가장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어서 비수도권에는 좀 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수도권도 물론 이제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 선제적인 1.5단계까지는 필요 없지만 지금의 생활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역수단이 이미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방역 수칙 중에서 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생산 지수를 낮추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잖아요. 일단 재생산 지수부터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질문 좀 여쭤볼 수 있습니다. 네, 재생산 지수는 뭐 이제 많이들 아실 네. 텐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숫자가 한 명이면은 그 유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한 명 미만이면은 이제 점점점 바이러스의 밀도가 줄어드는 것일 테고 한 명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2명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것이죠. 있다. 그렇게 되면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선 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네. 그에 더불어서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 수준에서 이 지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관리, 소독을 뭐 그러니까 열심히 사실은 한다든지. 뭐 소독은 사실은 별 네. 의미가 없고요. 사실 코로나19의 이 재생산 지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거리두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강제하면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재생산 지수가 줄어드는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거리두기 압박을 줘서 재생산 지수를 낮추면 재생산 지수는 확실히 낮춰질 수 있는데 예. 뭐 민생 경제라든가 아니면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쭉 밀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러다가 하다가 갑자기 150명, 200명,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점에 저는 좀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대학 수학력 시험이 20일 정도 네. 남아 있는 시점인데 지금 교육당국은 설사 확진 환자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보게 하겠다라. 그래서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네. 하겠다라는 게 교육당국의 방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수능 시험 보기 전에 2주 정도는 고3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2주 전은 좀 부족하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뭐 학부모들이나 혹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좀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등교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부터요? 네,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 하고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감염이 되면 설사 수능 시험을 11월 3일 당일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는 안전하게 고3 학생들 그냥. 같은 경우에는 네. 안전하게 학교 보내지 않기로 학부모들이나 혹은 그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정에서 또 신경 써야 될 게 학원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그냥 피한 접촉을 상태에서 최대한 피하는 게 오히려 예. 학교나 학원에 가가지고 무엇인가 더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한다고 해도 일부 학부모와 일부 학생들은 나는 불안하니까 그래도 과외를 받고 학원을 가고 해야 할 거라고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네, 있을 그래서 수 제가 있죠. 이제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당부를 드리는 거죠. 네. 만에 하나 그러다가 예를 들어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나 네. 학원에서 접촉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0일 동안 공부를 좀 더 한다고 한들 예. 시험날 제대로 시험을 못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강 기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계속 그동안에 네. 그 요청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교육부에서는 일주일만 이제 원격 수업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예. 최소한 기자님 말씀은 2, 3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원격 수업을 두고 특히 고3 학생들이 감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가서 불려가서도 검사해야 되고 네. 격리돼야 하고 이래야 되기 번거로운 때문에 일이 생기니까. 번거로운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 좀 짧다. 네. 좀 더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강남 학원 강사의 어떤 그 감염 사례로 학원 학생들이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강 기자님이 걱정하시는 분들 수험생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학원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거리두기는 최대한 만나지 않는 접촉을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거리두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신체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이제 생활과 방역의 정점을 찾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체적 거리두기는 가능한.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만 바이러스 전파가 되지 않는 그 접점을 찾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응될지 좀 예.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수능 시험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가림막이 예. 책상이 좁은데 네. 가림막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림막의 차단 효과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국내 그 에너지 평가원에서 연구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아직 예.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공개되지 않고 있군요. 예, 그걸 한번 좀 기자들에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한번 좀 과학적으로 한번 좀 검증하는 예.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나 효과를 좀 보고 나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 여기에 거리두기와 같이 그런 공중보건 조치가 함께 결합이 되면 궁극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파이자 백신이 90%의 효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이 좋게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성공적인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대부분의 백신 전문가들도 여기에는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자 백신이 실제로 그 정도가 될지는 이제 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의 효과를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여전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만에 하나 전파까지 시킬 수 있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백신만 맞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되고 나서도 네. 어느 정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있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금과 같은 마스크 착용이나 혹은 생활 방역이나 혹은 거리두기를 병행을 해야 예.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좀 더 빨리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백신을 맞는다고 한들 네. 코로나19가 바로 종식이 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방역 당국이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을 몇 명 정도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에 따라서 좀 네.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40% 집단 면역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60% 집단 면역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얼만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나느냐가 아무래도 집단 면역 항체 형성률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집단 면역 자체까지 많은 사람들이 맞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그 고위험 고령층만 예. 우선은 좀 맞는다고 하면은 사망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기대가 되고 또 아직 마스크 착용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보건 조치 같은 것들로 좀 많은 사람들이 맞을 때까지 좀 시간을 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집단 면역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을 때는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공중보건 조치 예. 그리고 고위험군 그리고 그분들을 돌보는 사람들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맞게 되면은 일단은 최소한 어떤 피해 사망률 같은 것 중환자 발생 같은 것들을 많이 우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백신과 더불어서 치료제가 있어야 더 우리가 이 종식을 빨리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모 기업에서 임상 중인 항체 치료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허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 한 곳이 이제 선도그룹에 속한고 지금 2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일부 3상 임상 시험에도 이제 들어가는 경우인데 연내 허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2상이나 3상 시험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내년 초 정도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를 받아서 환자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약의 이제 가장 이제 또렷한 효과는 무엇이냐면은 비교적 그 감염 초기에 이 약을 투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몸속으로 들어간 항체 치료제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기가 없는 것보다는 무기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백신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 약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양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